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하책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입니다. 지은이는 우진님이며 옮긴이는 이지수입니다. 출판사는 5월 9일입니다. 이 책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진님이 직접 두 딸에게 쓴 편지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메시지 아래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애정과 진심을 담은 이 책에서 작가는 잘 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따뜻하고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 편지를 열어볼 때쯤이면 나는 보스턴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있을 거란다. 이제 정말 혼자만의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며칠 전 네가 어린 시절에 관한 일들을 물은 적 있었지. 그 후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의 유년 시절은 참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나 역시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터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단다. 그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지. 아빠로서 나는 네가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물론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아빠는 199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단다. 놀랍게도 그곳 아이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구나. 하루는 이웃에게 물어봤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테고, 그러면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할 텐데,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러자 그 미국인이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의 즐거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느라 괴롭게 보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볼티모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단다. 수입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서로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지. 1997년에는 뉴저지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도 참 친절했단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실리콘밸리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은 앞에 두 도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는데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단다.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빠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지. 간식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옷은 죄다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었단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사실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이 없단다. 행복은 돈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아빠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다투신 적이 없단다.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에 나와 네 작은 아빠는 가난했지만 늘 즐겁고 평온했어. 네 엄마와의 결혼 후에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단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이야. 이처럼 즐거움과 행복은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즐거움은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마음껏 발휘될 때 생겨나기도 해.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에 날마다 친구들과 산으로 호수로 놀러 다니기 바빴어. 만약 빽빽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공부에만 매달렸었다면 이런 즐거움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란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행복의 큰 조건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단다.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거든. 간디는 삶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해. 그러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지위가 높고 임무가 막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제한적이란다. 돈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저 종이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 생각해보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매일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돈은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니? 아빠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란다. 너희들에게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야. 두 번째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행복을 논할 수 없어. 또 꿈이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지지. 그러니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돼. 세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빠는 살면서 되도록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했어.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을 줄이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자기만 잘났다는 식으로 남을 깔보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단다. 네 번째는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야.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처럼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며칠 전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지. 아빠는 우선 네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구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기를 바래. 행복의 유래. 최근 네 동생이 읽고 있는 책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댄 뷰트너의 블루존이라는 책이란다. 블루존은 인류학 용어로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장수지역을 의미해. 신이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우리는 함께 토론을 했어. 네가 이 책을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 괜찮지만 너와도 이 책의 주제인 행복에 대해서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단다. 먼저 뷰트너의 책과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그는 행복에 관해 굉장히 일리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했어. 먼저 행복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일종의 느낌이라는 거야. 물론 이 느낌은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란다. 책에서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행복감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높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적고 유쾌하며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적은 돈으로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산다면 분명 행복을 느낄 거야. 반대로 싱가포르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느낀대.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분명 그곳의 문화와 풍습이 맞지 않아 행복을 느끼기 힘들 거야. 그건 코스타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쓰고 보니 네가 MIT를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MIT에는 너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으니 아주 잘 맞을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콜롬비아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학업에 대한 부담은 적었을지 몰라도 지금만큼 학교 생활이 즐겁지는 않았겠지. 콜롬비아 대학교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 리더를 배출해온 만큼 학생들 대부분이 훌륭한 리더를 꿈꿀 텐데 넌 그런 경쟁을 좋아하지 않잖니?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면 뷰트너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는 행복 지수가 특별히 높은 나라로 코스타리카, 덴마크, 싱가포르를 꼽았어. 이 세 나라는 정치 제도가 서로 달라. 코스타리카와 덴마크는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고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지.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그건 바로 사회보장 제도가 탄탄하다는 거야. 그래서 생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신들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거란다. 지금까지 뷰트너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아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 행복에 관한 아빠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야. 먼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을 한단다.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해.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와 명예가 가져오는 행복보다 훨씬 오래도록 유지되는 행복이지. 사람도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계승에 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느낀단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어느 동물이나 느끼는 것이고,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통해 이 세상에 발자취를 남길 때의 행복이야. 우리는 자기 말이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인생은 한 줄기 강과 같단다. 강물의 양은 강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깊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돼. 한 사람의 영향력 또한 마찬가지지. 현재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오래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긴 강줄기처럼 미미하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단다. 둘 중 어떤 강의 물이 더 많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는 후자의 강을 더 선호한단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가기 때문이야. 모차르트는 이미 두세 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인 찰즈부르크를 찾는단다. 베토벤, 미켈란젤로, 뉴턴도 마찬가지지. 아빠가 종사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앨런 튜링이나 존 폰 노이만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하겠구나. 물론 누구나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단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야. 2012년에 아빠가 2년 동안 떠나 있었던 구글로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록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일부 코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단다. 그때 아빠는 굉장히 큰 행복을 느꼈어. 그것은 회사에서 아무리 큰 돈을 준대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었지. 모든 사람이 생전에 자신이 이룬 업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뉴턴과 베토벤은 비록 자손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사는 동안 자신의 업적과 영향력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으니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적을 잃어도 살아생전에 빛을 발하지 못할 뿐더러 영원히 눈에 띄지 않기도 해. 그럼에도 그들이 성과를 내는 건 세상에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남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야. 모차르트가 생전에 매일 곡을 쓰고 음악을 연주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그는 자신이 후대에 위대한 음악가라는 칭호를 받을 줄도 몰랐고 그러한 칭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에게 중요한 일은 오직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모차르트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든 거야. 지난번에 왜 미국인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냐고 물었지.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의 말이 너의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다. 대학이나 병원 혹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베푸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러한 기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돈이 더 넓고 깊고 길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아는 거지. 오원은 인류의 모든 노력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일 거야. 아빠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행복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잊지 말았으면 해. 최선의 적은 최고다. 너도 뉴스를 봤다면 알겠지만 어제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 17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생겼어. 그래서 부디 너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만약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면 되도록 친구와 동행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렴. 이 방법은 아빠가 홉킨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내 경찰이 알려준 팁이었어. 그 밖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고 교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교내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렴. 네가 아빠의 이런 잔소리를 싫어하는 걸 알기에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자꾸나. 네가 예전에 왜 미국은 총기 소지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었지? 이 질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헌법 제2조 수정안에서 총기 금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단다. 그동안 총기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매번 황당한 이유로 무산되어 버렸지. 2016년 말 미국에서는 총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뻔한 기회가 있었어. 그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단다. 시카고에서만 한 해 동안 무려 3,550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762명이 죽고 4,331명이 부상을 입었어. 그중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만 60여 건이 발생했단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미국 전역에서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 한때 무조건 총기 소지 자유를 주장했던 총기협회조차 총기의 조건의 소지를 지지할 정도였으니까. 미국의 양당에서는 총기 규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어. 물론 두 정당이 내놓은 법안엔 차이가 있었지. 민주당은 총기를 엄격히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공화당에서는 조건에 따라 총기 소지를 제한하자는 입장이었어. 총기를 구매할 때 상세하게 배경을 조사하고 범죄 기록을 조회하자는 내용이었지. 하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미국의 총기 규제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단다. 이후 캔버스 내 총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과연 그때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모르겠구나. 하지만 오늘 아빠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른 관점이란다. 최선의 적은 최고이고 아예 발전하지 못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한 것이 낫다는 거야. 2016년 말에 양당이 내놓은 법안은 공통점이 많았어. 심지어 공화당의 법안은 민주당 법안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 양당 모두 최소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동의한 셈이니까. 이렇게 절충된 합의를 본 것만 해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이란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고집하다가 결국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한 거지. 지난번에 친구가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세상에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은 많지 않단다. 최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아빠는 내게 탁월함을 추구하고 최고의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에 그걸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 완벽한 결과는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고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란다. 아빠는 2002년에 구글에서 검색 엔진의 안티치드 연구를 담당했단다. 당시 여러 사이트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각종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집어넣었어.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환경과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해야만 했지. 가장 좋은 방법은 숨은 치터들을 모두 잡아내서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을 모두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당시 상황에 맞춰 해결할 수 있을 만큼만 해결하기로 했었지. 처음에는 반년에 걸쳐 약 46%의 치터들을 잡았어.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았지.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나머지 치터들을 모두 잡아냈단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치터들을 잡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아마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46%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치야. 구글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점진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완성된단다. 신제품이라고 해도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이 만들어지지는 않아. 프로그램이 출시되는 날까지 상응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항목도 있어. 물론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출시를 계속 미뤄야 할까? 구글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기존 프로그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완벽만 쫓다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 비록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원래 완벽한 것이란 게 없단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앞으로 살면서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거야. 우리는 보통 한 번의 개선을 통해 2배의 수익을 얻는단다. 그러니 2번을 개선하면 4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지. 만약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스스로 생각하기에 완벽한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뿐이야.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속도가 느린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발걸음을 멈추는 것을 경계하렴. 아빠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 이러한 태도는 주변의 작고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과 사회를 조금씩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진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그러나 지나치게 이상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일을 완성하기는커녕 시작조차 못할 때가 많아. 결국 미루고 미루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지. 마지막으로 총기 규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임시 절충 방안일 뿐이야. 기다려보면 언젠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날도 올 거란다. 아빠로부터. 감사합니다.